저 일단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근데 이게 응급의학과라는 과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라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는지. 근데 요새 이국종 교수님 때문에 응급의학이란 파트가 좀 사람의 생사와 연관이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나마 대중들한테 좀 알려지게 된 과예요. 일단은 우리가 응급실에 갔을 때 우리를 봐주는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응급학과 의사라고 요새는 특히 큰 병원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맹장염이다 그러면은 외과로 입원을 하겠죠. 그다음에 뭐 간염이다, 위염이다 그러면은 내과로 입원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가셔서 접수를 하고 자기 주민번호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응급의학과 소속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응급의학과로 입원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접수된 시간부터 저희에게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환자가 말하자면 심근경색 이내 골든타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저희가 그 골든타임 이내에 처치를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긴박하게 환자 명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처치가 늦어지지 않게 계속 그 처치를 달려가서 그 긴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응급학과 전문이에요. 그리고 이 응급실이라는 환경이 또 계속 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동선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치료받고 어떻게 나간다 이런 동선도 짜고 좀 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요. 그다음에 119 대원들이 또 응급실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 병원 전에 119 대원들이 처치가 좀 더 완벽하고 조금 더 환자를 위한 처치를 하면은 이게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그 119 대원이랑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과예요. 이런 응급실의 모든 걸 연구하는 게 응급의학이란 학문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은 엄청 다양한 환자들이 오죠. 어떤 환자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의료에 분야가 되게 많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산부인과, 소아과 뭐부터 시작해서 치과, 이비인후과, 뭐 안과 뭐 이런 식으로 과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이 중에 어떤 환자가 어떤 분야의 환자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 그러면은 실제로 다 공부하냐? 그런 것들 진짜 공부해서 아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 많은 과들 중에서 대체로 뭐 완벽히 다 알진 못해도 그과 환자들 중에서 가장 중한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전문으로 응급의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에서 다른 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응급 상황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는 데가 응급의학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공부도 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응급실 환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00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 사람 1000만 명이 응급실에 가요. 그리고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500명쯤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이서 뭐 본다고 치면은 엄청 많은 환자를 봐야죠.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1년에 오는 환자가 8만 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각자 다양한 그런 사건과 사고를 겪고 혹은 다양하게 아프고 그다음에 어느 과 환자가 올지 모르는 그런 다양한 사연들을 가진 환자들이 하루에 200~300명이 오고 저는 24시간 동안 이런 환자들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환자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환자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분이 90대가 되는 노인분이셨어요. 근데 90세 넘어간 노인들 그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볼 일이 많이 없죠. 막상 살면서 볼 일이 많이 없죠. 그래서 막연히 좀 90살이 넘었으면은 이렇게 조용히 순하게 있다가 곧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따가 이렇게 돌아가실 날 이렇게 기다리시고 뭐 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0대 넘으신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몸들이 약하고 해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러기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90대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90살이면은 저희 입장으로도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의식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응급실에 119를 타고 이렇게 실려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다른 폐혈증이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요로감염이라든지 이렇게 좀 아프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자살 시도를 하신 거예요. 우울증이 워낙에 심하셨대요. 근데 거동을 못 하시니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90세 노인의 우울증을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치료를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약을 타다가 수면제나 이런 걸 좀 드셨대요. 근데 어느 날 보호자가 가봤더니 그 약을 많이 받아놨는데 그 약봉지가 한순간에 다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제를 왕창 그 할머니가 드신 거죠.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으면은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아요. 사망으로 이어진 일이 그리 많진 않아요. 다만 아주 좀 뭐 이래저래 그 약을 어쨌든 과용 복용했으니까 부작용도 있고 아주 힘들긴 해요. 근데 90대가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약을 드시면은 실제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워낙 또 많이 드셔서 딱 보니까 또 수면제가 안 좋은 약인 거예요. 그래서 집중치료실에 할머니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 혈액에서 그 약 성분을 빼내야 되니까 수석이라든지 다른 처치를 바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막 아파하시는 거예요. 약 기운이 도니까 이게 약간 그 전신의 신호라든지 이런 게 엇갈리고 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엇갈리면서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기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사망으로 가는 코스예요. 수면제 음독으로. 근데 이 90대 노구가 얼마나 이렇게 빼쩍 마르셨겠어요. 근데 이 노구가 막 경기를 하니까 그 약간 보기가 너무 안쓰럽고 약간 잔인한 광경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경기를 간신히 좀 약을 써서 멈췄는데 할머니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제가 말을 걸었어요. 지금 제가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파서 자기가 우울증을 정말 오래 앓았고 정말 죽으려고 몇십 년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음독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근데 우리는 실은 그 90세 넘은 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생을 끊으려고 하고, 저는 어쨌든 생을 돌이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우울감이 정말 대단했겠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음독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게 또 죽어가는구나,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을 좀 그 순간 왔어요. 그 후회한다는 말에서 이 노인분들도 이렇게 후회를 하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다시 경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거죠. 이게 죽음이 그래서 항상 같은 죽음일 것 같지만 너무나 이게 사연들이 달라요. 방법들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죽음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나 생각해보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나요. 저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